지금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의 저승사자 김원홍 모의상이 김정은의 1급 기밀을 들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빼돌린 것은 김평일이 죽음의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있던 피 맺힌 비망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로 감춘 가짜 혈통의 실체와 정권의 목줄을 쥔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 열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평생을 충성해온 보이상은 왜 김평일의 시신 앞에서 정권의 칼을 겨누고 사선을 넘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상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날 평양의 밤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순히 겨울이 가까워져서 시린 것이 아니라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숨을 죽이고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지요.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평양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숨겨진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음모의 시작을 저는 지금도 뼛속까지 시린 기억으로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원홍입니다. 한때는 공화국에서 국가안전보위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을 맡아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던 사람입니다. 정권의 가장 날카롭고 서슬 퍼런 칼이었고 체제를 위협하는 자라면 누구든 가차없이 처단하여 단두대 앞에 세우던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였지요. 만수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동상 아래서 제가 누렸던 권세와 영광은 태양처럼 영원히 지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모래성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을 숙청하고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제가 하루아침에 숙청대상 1호라는 낙인이 찍혀 쥐새끼처럼 쫓기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지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던 삼석 초대소에서 날아온 다급하고도 불길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제 침실 머리맡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고요를 찢는 비명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전화기는 오직 국가의 운명이 걸린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울리는 전용선이었기에 저는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굵은 핏줄이 돋아났고 제 가슴 속 심장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상 동지, 평일 동지께서 방금 서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평일 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핏줄이자 현재 위원장의 친숙부인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평일 동지는 성품이 비단결처럼 온화하고 학식이 깊어 우리 간부들 사이에서도 남몰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것은 수십 년 전 그분이 해외 대사로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홍 동무, 보위부는 인민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인민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철없는 소리라고만 치부했죠. 하지만 그분은 수십 년간 해외 대사 생활을 하며 바깥 세상의 이치에 밝아지셨고 무엇보다 우리 불쌍한 인민들의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몇 안 되는 고위층 인물이 되셨습니다. 저 역시 그분과는 오랜 세월 깊은 유대감을 나누어 왔고 체제의 감시라는 지엄한 명령하에 그분을 보좌하면서도 인간적인 신뢰와 정을 두텁게 쌓아왔던 터였습니다. 평일 동지는 가끔 저를 불러 앉혀놓고 유럽에서 보았던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평양의 아이들도 배고픔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고 노래할 날이 오겠지. 원홍 동무도 그날을 위해 힘써주오.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 진심이었고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평생을 바쳐온 보위부의 일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제대로 걸칠 틈도 없이 급히 차에 올라타 삼석 초대소로 향했습니다. 평양 시내의 텅 빈 도로를 가로지르는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과 불길한 상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분은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으셨고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원홍동무, 우리 인민들이 언제쯤이면 강평강도라는 고난의 멍에를 벗고 흰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으며 웃을 수 있겠소?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건장한 분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때 평일동지는 몰래 저를 불러 이 돈이면 우리 인민들이 1년을 먹고 살 텐데 참으로 비극이오라고 개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니요.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교하게 짜인 살인극이 분명했습니다. 초대소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거대하고 끔찍한 잘못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제가 엄격하게 선발에 배치해두었던 보위부 요원들은 온데간데 없고 위원장의 직속 부대인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건물을 마치 요새처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국가안전보위상인 저를 대하던 깍듯한 예우는커녕 날선 칼날 같은 시선으로 제 차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대한 영도자의 숙부를 잃은 슬픔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무언가를 은밀하게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자들의 집요함과 살기등등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간신히 건물의 육중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김평일 동지는 침대 위에 몹시 부자연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자세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결했던 얼굴은 최후의 순간에 닥친 고통을 참아 견디지 못한 듯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피부 밑으로는 희미하게 독이 퍼진 듯한 검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위부의 수장으로서 수십 년을 굴러먹으며 온갖 시신을 봐온 사람입니다. 특정 약물에 의해 심장이 강제로 멈춰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 특유의 반응을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분의 고귀한 생명줄을 억지로 끊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정은은 평소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위협하는 숙부 김평일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인민들 사이에서 평일동지의 평판이 높아질수록 위원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지요. 저는 보위상으로서 그 갈등의 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원홍동무 조카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려. 하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겠소. 내가 도망가면 이 나라의 마지막 양심도 사라질 테니 말이오. 평일 동지가 생전에 하셨던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강렬하게 끈 것은 평일 동지의 꽉 쥔 오른손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놓지 못하겠다는 듯 그 안에는 평소 그분이 제 몸처럼 아끼시던 작고 낡은 가죽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그분이 유럽과 각국을 돌며 북한 정권의 추악하고도 부패한 이면을 낱낱이 기록하고 우리 인민들을 위한 민주화 개혁안을 꼼꼼히 적어두신 피 맺힌 비망록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평일동지의 존재 그 자체보다 그분이 쥐고 있는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평일동지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마지막 찰나에도 이 진실만큼은 세상에 남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주먹을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수첩을 수습하기 위해 손을 뻗으려던 찰나, 제 뒤에서 얼음장처럼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위상 동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이미 모든 상황은 우리 손에서 깨끗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 밑에서 부국장을 지내며 호시탐탐 제자리를 넘보고 저를 시기하던 리태섭 소장이 비열한 웃음을 입가에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위원장의 비밀 밀명을 받고 이 거대한 연극의 연출자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태섭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낮고 음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평일 동지를 가까이서 보자 하면서도 그가 불순한 사상을 품고 이런 반국가적인 기록을 남기게 내버려둔 책임 보위상 동지가 오롯이 지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동지께서 이미 동지에 대한 믿음을 거두셨고 당신이 평일 동지와 공모하여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권력의 생리이자 비정한 본 모습이었구나. 김평일 동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숙부를 완벽하게 제거함과 동시에 그와 인간적인 유대와 신뢰를 쌓아왔던 저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려는 정교하고 잔인한 숙청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김정은의 방패가 되었건만 그는 평일동지를 죽인 칼날로 이제 저의 목을 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의 시커먼 물결은 오늘따라 유독 기괴하게 일렁이며 제 운명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만수대 언덕 위에서 평양 시내를 굽어보는 거대한 동상들을 바라보며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일동지, 동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냥개였을 뿐입니다. 사냥이 끝나니 이제 주인에게 먹히는 신세가 되었군요. 평소 평일동지가 저에게 건넸던 원홍동무 권력은 유한하지만 진실은 영원하다오라는 말이 비수로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재 깊숙한 비밀 금고에서 비상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리태섭이 보낸 체포조가 제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 남짓일 터였습니다. 한때 평양의 모든 권력을 소나기에 쥐고 호령하던 국가안전보위상이 이제는 단 한 자루의 권총과 김평일 동지의 비망록만을 가슴에 품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하는 비참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도주가 아닙니다. 김평일 동지가 죽음으로 지켜낸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필사적인 달리기입니다. 평일 동지는 생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비망록을 남조선 동포들에게 전해주시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 적혀 있으니 말이오. 당시엔 코웃음을 쳤던 그 유언이 이제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삼엄하고 촘촘한 평양의 감시망을 뚫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몰아치는 북쪽 국경 함경북도로 향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가해자였고 평일동지를 감시하던 감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뜻을 잇는 전령사가 되려 합니다. 제 품 안에 숨긴 이 비망록에는 천인공노할 정권의 비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권이 굶주린 인민들의 고열을 어떻게 짜내어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었는지, 김평일 동지가 자신의 고귀한 목숨과 맞바꾸며 세상 밖으로 알리려 했던 그 피 맺힌 절규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펼쳐 보일 때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도 함께 드러나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제가 평생 지어온 무거운 죄를 씻는 유일하고도 고통스러운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그 화려한 유령 도시를 떠나 이제 저는 뼛속까지 시린 시베리아의 혹한과 보위부 사냥개들의 추격이 기다리는 거친 들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평일 동지는 죽었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이 비망록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보위상의 직책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내려놓고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서 사선을 넘던 그 지옥 같은 사투의 현장.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 김원홍과 함께 그 목숨을 건 위대한 대장정을 시작해 보시죠. 평양의 태양은 저에게 더 이상 따뜻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것을 태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 드는 거대하고 잔인한 살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김평일 동지가 마지막으로 건넨 진실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 북녘 인민들의 억울한 눈물도 평일 동지의 고귀한 희생도 영원히 차가운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원홍 동무 용기를 내시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소. 평일 동지의 그 마지막 환청을 지표 삼아 저는 저 북쪽 국경의 시퍼런 두만강 물살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양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하고도 시린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의 정의 요원을 거느리고 공화국 전역의 정보망을 제 손바닥 안에 구슬처럼 자유자재로 굴리던 저였지만 지금은 그 정보망이 저의 목을 억죄어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이토록 비정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세운 성벽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내가 손수 가르친 사냥개들이
내 목덜미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가 되는 그 참담하고 비참한 심경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2025년 11월 초순, 저는 함경북도 국경지대로 향하는 낡은 화물열차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차 바퀴가 철길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저를 추격하는 군화 소리처럼, 혹은 제 운명을 재촉하는 불길한 심장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지요. 품 안에는 김평일 동지가 죽음과 맞바꾸어 지켜낸 그 비망록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무게는 단순히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 앞에 쌓아올린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뿌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의 폭탄이었고, 죽은 평일 동지가 저에게 맡긴 마지막 생명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평일 동지와의 마지막 기억들을 하나씩 되새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그분은 저에게 단순한 감시 대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위상 시절, 저는 위원장의 엄중한 명을 받아 평일 동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1분 1초도 빠짐없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자신의 숨소리까지 감시하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늘 저를 인자하게 대해주셨죠. 한 번은 평양 외곽의 한 농장에서 그분과 단둘이 걷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평일 동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홍 동무, 저 갈라진 땅이 꼭 우리 인민들의 가슴팍 같지 않소? 위에서는 핵미사일이 하늘을 날아오른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아래서는 인민들이 맹물로 배를 채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오. 그분은 최고 존엄의 숙부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화려한 선전보다는 인민의 텅 빈 밥그릇을 먼저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네도 참 고생이 많소. 사람을 감시하고 의심하는 일은 결국 자기 영혼을 시커멓게 갉아먹는 일이라네. 나를 감시하는 그 날카로운 펜촉 끝에 우리 인민들이 왜 이토록 굶주려야 하는지 그 고통을 단 한 자라도 더 적어보게나.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역사가 기록하는 것이 더 두려운 법이라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올리는 보고서가 훗날 정권의 죄악을 증명하는 무서운 증거가 될 것임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평일 동지는 감시당하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라는 인간의 비뚤어진 충성심을 안쓰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애써 외면하며 위원장 동지의 영도가 있기에 공화국이 건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쏘아붙였던 제 자신이 이제 와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일 동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따로 불러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가 담긴 쪽지 하나와 이 비망록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그분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비장하고도 슬펐습니다. 원홍 동무, 만약 내 심장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춘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닐 것이오. 조카 정은이는 나라는 거울을 보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 내가 죽게 되면 동무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테니 이 기록을 들고 반드시 살아서 저 북쪽 강을 건너 세상 밖으로 나가시오. 이것이 우리 평양의 어린아이들이 영원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그땐 그 말씀이 피 맺힌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숙부님의 기우라고만 생각하며 위원장 동지께서 설마 혈육을 해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열차가 청진역에 잠시 멈췄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역 광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는 김평일 동지의 추모 방송이 온종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숙부의 서거를 비통해하는 모습이었죠. 그 가증스러운 위선과 거짓 연기에 제 가슴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삼석 초대소에서 그분을 차가운 시신으로 만든 장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조카인 척하며 전 인민을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북한 체제에 소름 끼치는 민낯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 영정 앞에서 가장 크게 곡을 하는 악마의 나라. 평일 동지는 생전에 저에게 진실은 무덤 속에서도 소리를 내는 법이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분의 비망록이 제 품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위원장의 거짓말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가짜에도 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화면 밑으로는 붉은 글씨의 자막이 긴급하게 흘렀습니다. 반국가 음모에 가담한 대역죄인 김원홍을 전국에 공개 수배함. 발견 즉시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음. 사살해도 좋다니요. 공화국을 위해 40년 평생을 바친 보위상에게 내려진 종착역이 겨우 길거리에 미친 개처럼 죽여도 좋다는 사살령이었습니다. 제가 평일동지의 비망록을 들고 사라진 것을 눈치챈 리태섭 소장이 이미 청진역 구석구석을 쥐잡듯 훑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놈들은 평일동지의 기록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에게 그 비망록은 자신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올 치명적인 독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망록 속에는 위원장이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며 벌인 사치 행각과 인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몰래 사들인 호화요트와 명품 무기 거래 내역이 평일 동지의 정갈한 필체로 증거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열차 바닥에 퀴퀴한 틈새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옥수수 자루를 이고 있던 초라한 행색의 늙은 노인 한 분이 제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친 흙일로 갈라져 있었지만 몹시 따뜻했습니다. 보위상 동지 아니시오? 평일 동지께서 생전에 늘 칭찬하시던 그분 맞지 않소?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그분은 평일 동지가 해외대사 시절 자식들의 학비를 몰래 대주었던 어느 은퇴한 시골 교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품 안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 제 가슴팍에 꽂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평일 동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소. 만약 보위상 동지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 길을 잃거든 우리 인민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 마시오.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숨겨줄 것이오. 여러분, 보위상으로 살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감시하던 저를 오직 평일 동지의 이름 하나만으로 이름 모를 인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일 동지는 죽어서도 저의 탈출로를 인민들의 마음속에 닦아놓으신 셈이죠. 그분은 늘 제게 강조하셨습니다. 원홍동무, 인민은 배를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파도이기도 하오. 하지만 인민이 그 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 배를 끝까지 밀어올려 구원하는 법이라고. 저는 평생 그 배를 지키는 서슬 퍼런 파수꾼이었지만 정작 그 배가 인민의 피눈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평일 동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청진을 겨우 벗어나 회령으로 향하는 험한 산길 길목에서 마침내 첫 번째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리태섭이 보낸 보위부 암살조가 제가 탄 열차를 강제로 멈춰 세우고 들이닥친 것이죠.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저는 김평일 동지의 비망록을 가슴 깊숙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평일 동지, 지켜봐 주십시오. 동지의 진실이 저 차가운 두만강 물속에 허망하게 잠기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한 자루의 낡은 권총으로 놈들과 맞섰습니다. 보위상 시절 익혔던 사격 솜씨가 제 생명을 지켜주었지만 그보다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평일 동지가 남긴 그 진실의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암살조 중 한 놈이 쏜 총탄이 제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바지를 적시고 눈 위를 붉게 물들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신이 맑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평일 동지가 비망록 첫 장에 적어둔 글귀만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품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유를 꿈꾸는 자는 스스로 사슬을 끊어낼 것이다. 평일 동지는 사방이 감옥 같은 평양에서도 늘 자유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분은 해질녘 창밖의 새들을 보며 원홍동무, 저 새들처럼 우리 인민들도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날이 오겠지? 라고 아이처럼 물으셨죠. 저는 그때마다 그게 무슨 불온하고 위험한 말씀이냐며 정색하며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분이 꿈꿨던 자유가 얼마나 간절하고도 숭고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함경북도 국경지대의 짙은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편에서는 리태섭의 사냥개들이 무전기를 치며 지저대는 소리가 산천을 진동시켰습니다. 다친 다리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눈 위를 점점이 붉게 물들였지만 저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쓰러지면
평일 동지는 영원히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불운한 숙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고 위원장의 저 추악한 거짓 연극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무 밑에 잠시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평일 동지의 비망록을 꺼내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수첩 사이에서 평일 동지가 생전에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름 모를 농장의 인민들과 함께 흙 묻은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사진 뒤에는 비뚤비뚤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오고 인민의 배고픔은 그 권력의 가장 큰 수치다. 위원장이 이 비망록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없애려 했던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북한 세습 정권의 정당성을 뿌리째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지는 생전에 저에게 원홍동무,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 울어주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저의 운명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평일 동지 같은 거성을 잃은 이 나라의 비극에 대한 통곡입니다. 저는 이제 평양에 남겨진 제 아내와 어린 손주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평일 동지는 제게 큰 사랑을 위해 작은 사랑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 때가 있다네라고 위로해 주셨지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 길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 멀리 두만강 너머로 러시아의 희미하고도 이국적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물은 뼛속까지 시리고 매섭겠지만 저 강을 건너야만 평일 동지의 절박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리태섭의 체포조가 이제 제 턱 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놈들이 든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숲속을 난도질하듯 거칠게 파헤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영혼의 힘을 다해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속의 비망록이 제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타오르며 제 몸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일 동지, 이제 곧 강을 건넙니다. 동지의 꿈이 저 차가운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제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습니다. 이제 저는 북조선의 마지막 땅을 밟고 차디찬 겨울 물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평양의 태양이었던 김평일, 그분의 그림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분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횃불이 되려 합니다. 보위상 김원홍의 화려했던 과거와 모든 훈장은 저 두만강 물결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오직 평일 동지의 마지막 전령사가 되어 사선을 넘습니다. 제 뒤에서 울리는 총성보다 더 크게 제 가슴 속에서는 평일 동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원홍 동무 용기를 내시오. 진실은 결코 가둘 수 없는 법이라오. 자, 이제 시베리아의 혹한과 새로운 사투가 기다리는 러시아의 광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진실은 이제 막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의 시린 물살을 가르며 러시아 땅 하산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온몸은 이미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젖은 옷은 영하의 기온에 순식간에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허벅지의 총상은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뿜었지요. 하지만 제 가슴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품은 김평일 동지의 비망록만은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차가운 이국 땅의 눈더미 위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때 공화국의 모든 정보망을 주무르던 국가안전보위상이 쥐새끼처럼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 땅을 기어가는 그 비참함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한때는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마다 러시아 정보국의 극진한 영접을 받으며 최고급 승용차를 타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해 화물차 뒤편에 몸을 숨겨야 하는 처량한 도망자일 뿐이었죠. 하산의 낡은 창고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평일 동지의 비망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평일 동지가 생전에 저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내용이 더욱 구체적인 수치와 장소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홍 동무, 만약 내가 잘못되거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열차를 타시오. 그 열차 안에는 우리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만든 정권의 비밀 금고들이 흩어져 있어. 자네가 그 실체를 직접 목도해야만 왜 우리가 이 썩어빠진 체제를 끝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네. 평일 동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 정권의 추악한 비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위원장이 인민들에게는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동안 뒤에서는 러시아 마피아와 결합해 벌목공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마약과 무기를 팔아치운 돈을 세탁해왔던 것이죠. 비망록 속에는 평일 동지가 해외 대사 시절 목숨을 걸고 수집한 유령 회사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계좌번호가 소름 끼치도록 빼곡했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에 나오는 날 평양의 세습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저는 가짜 신분증을 구해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모스크바행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긴 여정, 그 흔들리는 객실 안은 저에게 깊은 사색의 공간이자 지옥의 연옥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은빛 자작나무 숲을 보며 저는 평일 동지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씩 반추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그 광활한 대지를 보며 북녘 땅의 좁고 답답한 현실을 개탄하셨습니다. 원홍 동무, 저 끝없는 대지를 보시오. 우리 인민들도 저렇게 넓은 세상을 보고 배워야 하오. 하지만 조카 정은이는 인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자신만의 작은 성 안에 가두려 하고 있어. 지도자가 인민을 두려워할 때 그 정권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것이나 다름없어. 평일 동지는 위원장이 위대한 영도자로 칭송받는 것보다 평범한 인민들이 자유롭게 기차를 타고 세상을 유람하는 세상을 더 간절히 원하셨지요. 평일 동지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된 우리 벌목공들의 처참한 환경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원홍 동무, 저들이 흘리는 땀이 한 방울당 1달러라면 우리 인민들의 식탁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 정상이 아니오? 그런데 저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동무는 보위상이니 잘 알지 않소? 그분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들이 모스크바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흘러가 위원장의 호화 요트와 해외 명품 시계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평일 동지는 비망록에 그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를 그려놓으셨습니다. 2016년 5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 벌목공 노임 명목 800만 달러, 모스크바 KB 계좌 경유, 제네바 비밀금고로 이체. 이런 기록들이 수백 장에 달했습니다. 비망록의 어느 페이지에는 그분이 꿈꿨던 신경제 구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가스와 남조선의 뛰어난 기술, 그리고 우리 북측의 근면한 노동력을 연결해 우리 민족 전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길 말입니다. 위원장은 이 위대한 설계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삼촌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민들이 알게 될까봐 고귀한 입을 영원히 막아버린 것이죠.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평일 동지가 왜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평양을 떠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 나라의 진실을 더 사랑하셨던 겁니다. 열차가 이르쿠츠크를 지날 무렵 객차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보위부 시절의 본능이 제 뇌리에 위험 신호를 보냈죠. 리태섭이 보낸 사냥개들이 드디어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놈들은 러시아 정보국 내에 매수된 요원들과 협력해 저의 동선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 검은 가죽 코트의 사내들, 그들의 품속에서 살짝 비치는 총기류를 보며 저는 평일 동지의 비망록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몄습니다. 평일 동지, 지켜봐 주십시오. 동지의 꿈을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 견뎌온 그 고독한 세월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일 동지는 해외 대사로 떠돌던 시절 늘 감시와 도청 속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저녁마다 제가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크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기를 쓰셨죠. 가끔은 도청기 너머에 저에게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원홍 동무, 오늘도 수고가 많네. 자네도 집에 가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손주가 있지 않나. 그 아이에게는 이런 부끄럽고 추악한 역사를 물려주지 마세나. 우리 기성세대가 저지른 잘못은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나. 그때마다 저는 이어폰을 집어 던지며 화를 냈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먹먹했습니다. 평일 동지는 저를 원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피를 나눈 인간으로서
저의 마비된 양심에 호소하고 계셨던 겁니다. 열차의 식당 칸에서 암살조 중 한 명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놈은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노병의 몸으로 젊은 사냥개와 맞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난전 중에 제 팔뚝이 깊게 베었지만 저는 통증보다 비망록이 훼손될까봐 더 전전긍긍했습니다. 겨우 놈을 제압하고 화장실로 몸을 숨겼을 때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화국의 보위상이 이국 땅의 기차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숨어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장난입니까? 하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저는 평일동지가 남긴 비망록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눈보라 속에 깊이 묻어도 봄이 오면 반드시 싹을 틔우는 법이다. 원홍동무, 자네가 나의 봄이 되어주게. 평일동지는 저의 본명을 부르며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위상이라는 직책이 아닌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해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저를 소모품인 도구로 썼다면 평일동지는 저를 진정한 동지로 여겼습니다. 비망록 속에는 평일동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 받았던 비밀 편지들도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김정은의 포악한 성정을 걱정하며 평일동지에게 역할을 부탁하는 아버지의 고뇌가 담겨 있었죠. 위원장은 이 비망록이 세상에 나가는 날 자신의 권력 정당성이 무너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께서 생전에 평일동지에게 하셨던 말씀, 정은이는 제 어미를 닮아 권력욕이 너무 강하니 조심하라는 기록은 위원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열차는 끝없는 설원을 가로지르며 모스크바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얼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분노와 사명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일동지가 죽음 직전에 저에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홍동무 정은이는 공포로 성벽을 쌓지만 우리는 진실로 다리를 놓아야 하오. 남조선의 우리 동포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에게 이 지옥의 설계도를 보여주어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오. 위원장은 김평일 동지가 남긴 이 기록들이 단순히 비자금 내역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 안에는 북한 정권의 핵심 수뇌부들이 어떻게 서로를 불신하고 배신해왔는지에 대한 은밀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일 동지는 정권의 내부 붕괴를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죠. 원홍 동무, 이 나라는 머지않아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질 것이오. 그때가 되면 자네가 살아남아 인민들을 인도해야 하네. 자네의 그 서슬 퍼런 보이북 칼날을 이제는 인민을 지키는 방패로 고쳐 쓰게나. 그분의 해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저는 좁은 침대칸에 누워 평일동지의 비망록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평일동지는 평양의 대동강변을 걸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원홍동무, 이제 거의 다 왔네. 조금만 더 힘을 내게나. 자네 뒤에는 억눌린 수천만 인민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동무가 가져가는 그 수첩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심장이요. 그분의 인자한 미소가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열차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리태섭이 보낸 암살조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전, 아니 바이칼 호수를 지나기 전에 제 숨통을 끊어놓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열차의 연결 통로로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기차 사이로 눈보라가 들이쳤습니다. 제 앞에는 시커먼 어둠이, 제 뒤에는 피에 굶주린 사냥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절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제 개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일 동지가 목숨과 맞바꾼 이 진실의 조각들을 서울의 태양 아래 펼쳐 보일 때까지 저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명령을 내리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고귀한 유지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열차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제 뺨을 도려내고 얼어붙은 쇠난간에 손바닥 가죽이 쩍쩍 달라붙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에 품은 평일동지의 비망록이 내뿜는 열기만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평일동지, 보고 계십니까? 동지의 진실이
이제 저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뚫고 나아갑니다. 저들이 제 몸은 찢을 수 있어도 동지가 남긴 이 불씨는 절대로 끌 수 없을 것입니다. 평일 동지는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네. 자네가 지켜온 그 가짜 영광을 버려야만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저는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 멀리 모스크바의 희미한 불빛이 진실의 이정표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권력의 탑은 무너졌지만 평일 동지가 남긴 진실의 등불은 제 앞길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따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끝낼 그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노병의 마지막 행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의 겨울밤은 참으로 길고도 매정합니다. 열차 지붕 위에서 저는 평양에 두고 온 제 식구들을 떠올렸습니다. 보위상으로 살며 떵떵거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나니 아내의 주름진 손마디와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왜 이리도 사무치게 그리운지요. 평일 동지도 해외에서 혼자 지내실 때 이런 그리움을 견디셨을 겁니다. 원홍동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라네. 자네 가족이 귀하면 남의 집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 평일 동지는 늘 자신의 고독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비망록 중간에는 평일 동지가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조사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2019년 모일 요덕 수용소 내 아사자 수십 명 발생. 정권은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 시신조차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음. 이런 비극을 적어내려가며 그분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을까요? 그분의 눈물 자국이 비망록 종이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보위상으로서 저지른 죄들이 떠올라 눈 속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정권의 칼이 되어 수많은 가정을 파탄냈지만 평일 동지는 그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셨던 겁니다. 이제 열차는 모스크바 시내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수십 명의 무장괴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평일 동지의 너울거리는 홀령이 함께하고 있고 제 가슴 속에는 수천만 인민의 희망이 담긴 비망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구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평일 동지, 지옥 같은 평양을 떠나 이제 더 큰 전쟁터로 나갑니다. 동지가 못다 이룬 그 꿈, 제가 반드시 서울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저의 질주는 이제 막 제2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그 길고도 잔인했던 사투 끝에 마침내 모스크바의 야로슬라블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닌 숨막히는 붉은 안개였습니다. 한때 국가안전보위상으로서 당당히 국빈 대접을 받으며 밟았던 이 땅이 이제는 제 목숨을 노리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죠.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일입니다. 어제까지 형제처럼 웃으며 악수하던 러시아 정보국 요원들이 이제는 리태섭이 보낸 사냥개들과 결탁해 제 뒤를 끈질기게 밟고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빠져나와 김평일 동지가 비망록 암호를 통해 남겨둔 비밀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품 안의 수첩은 열차 안에서의 난전으로 인해 제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제 양심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일 동지는 생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홍 동무 모스크바에 도착하거든 아르바트 거리의 어느 낡은 서점을 찾으시오. 그곳 지하 금고에는 우리 인민들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정권의 추악한 이면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어. 위원장은 그 금고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스크바 시내를 피로 물들여서라도 자네를 잡으려 할 것이오. 그분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숙부인 김평일 동지를 제거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이 진실의 기록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비망록 속에는 위원장이 러시아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상납한 뇌물 목록과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임금을 가로채 비자금을 세탁한 유령 회사들의 상세한 주소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개된다면
러시아 정부로서도 국제적인 망신과 외교적 타격을 피할 수 없기에 그들은 북한 보위부와 은밀히 손을 잡고 저를 입막음하려 했던 것이죠. 은신처인 지하 서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평일 동지와 모스크바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수년 전 평일 동지는 주러시아 대사직을 수행하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홍동무, 저 붉은 광장의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한들 인민의 원성까지 막을 수는 없다오. 조카 정은이는 공포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만 배고픈 인민의 뱃속에서 울리는 비명은 그 어떤 총칼로도 잠재울 수 없는 법이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다했지만 자네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나. 자네가 이 나라의 마지막 양심이 되어주게. 그것이 자네가 그동안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라네. 그때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저 노쇠한 왕족의 넋두리로 치부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평일 동지, 정치는 오직 힘과 공포로 하는 것입니다. 인민은 그저 배불리 먹여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라고 오만하게 대꾸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가슴을 칠 뿐입니다. 평일 동지는 이미 그때 정권의 내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낼 유일한 사람으로 저를 지목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하 서점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곰팡내 섞인 눅눅한 공기 속에서 저는 평일 동지가 숨겨둔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단순히 돈뭉치가 아닌 수십 권의 사진첩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정교하게 작성된 문서 더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인민들의 마지막 식량 배급까지 가로채어 해외 명품을 사들인 구체적인 영수증들과 평양의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에서 벌인 문란한 파티의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평일 동지가 직접 녹음한 테이프 속에는 김정은이 자신의 정통성을 조작하기 위해 백두 혈통의 계보를 어떻게 왜곡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폭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주성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다오. 주성님께서는 그 어미의 출신과 정은이의 포악한 성정을 몹시 불쾌해하셨고 죽을 때까지 그를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소. 지금 평양에서 선전하는 백두의 혈통은 모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조작된 가짜 신화일 뿐이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평일 동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평생을 백두의 혈통이라는 우상에 충성하며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에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것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 자신의 뿌리마저 조작한 한 명의 잔인한 독재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일 동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차가운 지하 서점 금고에 자신의 혼을 담아두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서점 밖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육중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테섭 소장이 보낸 보위부 암살조와 러시아 정보국 요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원홍, 어서 나오라. 평일 동지의 물건을 내놓으면 내 가족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당의 이름으로 약속하겠다. 리테섭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지하 서점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평양에 남겨진 제 아내와 손주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면도날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항복한다면 가족들은 잠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평일 동지가 목숨과 맞바꾼 이 거대한 진실은 영원히 차가운 어둠 속에 묻힐 것이고 우리 북녘의 2천만 인민들은 때를 이어 거짓된 왕조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망록과 테이프를 품속 깊숙이 찔러넣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평일 동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평양의 가장이 아닌 역사의 증언자로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 가족은 하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부디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서점의 좁은 뒷문을 통해 복잡한 이면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모스크바의 안개는 자욱했고 차디찬 겨울비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무차별적인 총격이 이어졌고
탄환이 제 머리 바로 옆에 벽면을 뚫고 지나가며 석회가루를 날렸습니다. 저는 다친 다리를 끌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평일 동지가 비망록에 남긴 마지막 접선 장소, 대한민국 요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크로포트킨스카야 거리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평일 동지가 생전에 해주셨던 농담 같은 진담이 떠올랐습니다. 원홍동무, 만약 우리가 나중에 남조선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제일 유명한 냉면집을 찾아가 보세나. 거기가 진짜 우리 고향 맛이 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먹던 게 가짜였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소? 아마 그곳의 공기가 훨씬 달콤할 것이오. 그땐 그 말씀이 허황된 망상인 줄 알고 그저 허허 웃어넘겼는데 이제 그 말씀은 제 생존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평일 동지는 비록 차가운 초대소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셨지만 그분의 영혼은 지금 이 러시아의 안개 속에서 길 잃은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골목을 돌아나가는 찰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한 사내가 창문을 내리고 미리 약속된 암호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북녘에도 봄은 오는가? 저는 평일 동지가 비망록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준 대답을 혼신을 다해 내뱉었습니다. 진실의 꽃이 피어야 비로소 봄이 온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과의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 뒤편에서 리태섭의 고함과 무차별적인 총성이 다시 한번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일 동지가 남긴 진실의 기록이 제 가슴을 지키고 있었고 그 진실을 귀하게 여겨준 남쪽의 동포들이 제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는 요원에게 비망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김평일 동지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조선 인민들의 눈물과 피로 쓴 역사입니다. 부디 이것을 전 세계에 알려 그들의 고통을 멈춰주십시오. 요원은 숙연한 표정으로 비망록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모스크바의 붉은 불빛들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이면에서 확인한 이 추악한 진실들을 어떻게 전 세계에 터뜨리고 어떻게 무사히 자유의 땅 서울에 닿을 것인가 하는 거대한 숙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일 동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길은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오. 원홍동무, 자네가 그 빛의 증인이 되어주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평일 동지의 고귀한 정신이 함께하고 있었고 제 앞길에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간절한 희망의 빛이 손짓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도살자라 불리던 노병 김원홍은 이제 모스크바의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진실의 방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비망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한자 한자가 북한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총탄이 될 것입니다. 제 아내의 눈물과 제 아이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이 진실을 기억고 완성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보위부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되겠지만 평일 동지가 제게 주신 용기는 그 어떤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스크바의 어둠을 뚫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겨울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저를 쫓는 추격자들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이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는 아르바트 거리를 순식간에 벗어나 복잡하게 얽힌 모스크바 시내의 미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100미러에 비친 불빛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태섭 소장이 이끄는 북한 보위부 암살조와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의 매수된 요원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들처럼 우리 차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김원홍 동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기서 잡히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평일 동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요원이 낮게 으쪼리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는 품 안의 비망록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비망록은 이제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일 동지의 고귀한 넋기자, 북녘 땅에서 공포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2천만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추격전의 와중에도 평일 동지와 모스크바 대사관저 뒷마당에서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2019년 초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평일 동지는 주위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홍 동무, 만약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술을 좋아해서 혹은 지병이 있어서 죽었다고들 떠들어댈 것이오. 하지만 자네만은 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하네. 내가 지난 20년 넘게 유럽의 외로운 들판을 떠돌며 모은 것은 고독뿐만이 아니었어. 위원장이 인민들의 피를 짜내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바로 이곳 러시아의 유령 계좌들에 숨겨둔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흐름을 내가 모두 파악해 두었지. 그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오직 자네에게만 맡기겠네. 그때 평일 동지가 제 손바닥에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었던 것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였습니다. 지금 제 넥타이 안쪽 솔기에 실로 촘촘히 꿰매어 숨겨둔 바로 그것입니다. 리태섭 소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저를 지구 끝까지라도 쫓으려 하는 진짜 이유는 이 비망록의 폭로도 무서웠겠지만 사실은 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단숨에 인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열쇠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금이 증발한다면 위원장의 통치 기반인 선물 정치와 군부의 충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일 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쾅! 뒷차에서 쏜 총탄이 우리 차량의 뒷유리를 강타하며 비산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제 뺨을 스쳐 지나갔고 차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능숙한 솜씨로 차를 급회전시키며 모스크바 외곽에 버려진 공업지대로 향했습니다. 놈들이 주요 간선도로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공항으로 가는 길은 이미 봉쇄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전에 약속된 제3의 비상탈출 장소로 기술을 돌립니다. 추격전은 무려 1시간 넘게 피를 말리며 이어졌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의 좁은 사이길을 통과하고 거칠게 놓인 기차 선로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한국 요원은 끊임없이 무전기로 본부와 긴박하게 교신했습니다. 독수리 하나 목표물을 확보했다. 예정된 경로에 매복이 확인됨. 플랜 B로 전환한다. 반복한다. VIP 탈출 작전 장소는 붉은 숲 너머 비밀 활주로다. 지원조를 급파하라.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바짝 서게 되면 인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는 줄 아십니까? 화려했던 권력의 순간도 평양의 으리으리한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제 뇌리를 스친 것은 평일 동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편을 통해 저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원홍 동무, 나는 평생을 화려한 감옥 속의 장식품처럼 살았어. 인민들은 나를 백두혈통이라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하루도 내 의지대로 숨 쉰 적이 없었네. 부디 자네만은 남쪽으로 무사히 가서 우리 인민들이 제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제 입으로 자유롭게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세상을 보는데 보탬이 되어주게. 그것이 내가 평생 체제의 부역자로 살며 저지른 죄에 대한 못다한 속죄라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남몰래 오열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실권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사람을 반동으로 몰아 숙청했던 저 김원홍이 정작 자신은 노예보다 못한 가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평일 동지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남긴 이 숭고한 유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선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비밀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모든 불을 끄고 엔진 예열만 마친 소형 전용기 한 대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리태섭 소장이 탄 검은색 차량 3대가 거센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를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리태섭은 광기 어린 눈빛과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저를 향해 권총을 겨눴습니다. 김원홍,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은 없다. 평일 동지의 열쇠를 순순히 내놓고 자결해라. 그것이 위원장 동지께서 내 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리태섭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손에는 평일동지의 비망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리태섭 소장, 자네도 가련한 인간이구먼. 자네 역시 언제든 소모품처럼 버려질 사냥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이 비망록에는 자네가 그동안 위원장의 눈을 속이고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해 외화를 착복한 상세한 내역도 적혀 있다네? 내가 잡히면 자네라고 무사할 것 같나? 리태섭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권력의 하수인들은 결코 서로를 믿지 않는 법입니다. 불신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찰나의 틈을 타 국정원 요원들이 강력한 섬광탄을 놈들에게 던졌고 순식간에 시야가 마비된 틈을 타 저는 비행기 트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어지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오른쪽 어깨를 스치는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미끄러지듯 뛰어들어가는 순간 요원이 제 팔을 억세게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리태섭 일당이 땅을 치며 분노하고 허공에 대고 무의미한 총을 쏘아대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솟구치자 모스크바의 붉은 불빛들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놓인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양을 호령하던 호랑이 김원홍이 아닌 깊은 주름 가득한 얼굴에 피와 땀을 묻힌 늙은 노병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원홍 선생님,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조금 뒤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원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평일동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술을 올리듯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동지 보셨습니까? 제가 드디어 그 가짜들의 성체에서 탈출했습니다. 동지가 남겨주신 이 열쇠로 그들의 가면을 전 세계 앞에서 발가벗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은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하늘보다 깊고 푸른 진실의 색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아니, 보고도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의 빛깔이었습니다. 평일동지는 늘 말씀하셨죠. 자유는 거창한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아침에 평온하게 눈을 떠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오직 내 의지로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요. 저는 이제 그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해 서울로 향합니다. 제 어깨의 총상은 여전히 쓰라리고 뜨거웠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해방감은 그 모든 통증을 잠재우고도 남았습니다. 비망록 속에는 위원장의 가짜 혈통을 폭로할 결정적 증언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참혹한 인권 유린의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평양에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는 다시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제 아내와 손주들. 리태섭은 아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제 가족들을 찾아가 잔인한 보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숨이 턱 막혀오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다시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일 동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목숨을 담보로 이 위대한 진실을 수호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정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분의 고귀한 희생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원홍 동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실의 편에 서는 순간 온 우주가 그대를 도울 것이니 끝까지 앞만 보고 가시오. 평일 동지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넥타이 속의 마이크로 카드를 다시 한번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안에 담긴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자금 내역은 이제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아니라 훗날 통일 이후 굶주린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민족재건 기금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평일 동지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까지 내다보며 이 정교하고도 숭고한 복수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구름을 뚫고 러시아 영공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격자들의 레이더도 보위부의 암살조도 저를 닿지 못할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요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조선의 하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평양처럼 잿빛은 아니겠죠?
요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주 화창하고 맑은 가을입니다. 김 선생님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동포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 끝났습니다. 화창한 가을. 평양의 쓸쓸한 가을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눈을 감고 평일동지와 함께 서울의 인사동 거리를 걷거나 경복궁의 고궁을 거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그분은 차가운 초대소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셨지만 그분의 영혼은 지금 이 비망록과 열쇠 속에 깃들어 저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땅 서울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70을 훌쩍 넘긴 노병의 마지막 종착지가 서울이라니 인생은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40년 넘게 남조선을 적대시하며 무너뜨리려 했던 제가 이제는 남조선의 따뜻한 품에 안겨 북조선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 고향 땅과 고통받는 인민들을 향한 마지막이자 진정한 충성입니다. 평일 동지,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동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던 그 따뜻한 남쪽 나라의 냉면 맛을 제가 대신 보고 언젠가 동지의 묘비 앞에 그 맛과 향기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김정은의 잔인한 사냥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김평일의 유지를 목숨 걸고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자 자유대한민국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첫 번째 북조선 고위층 망명 노병입니다. 창밖으로 드디어 동이 터오는 수평선이 아스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떠오르며 비행기 날개를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인공기에 그려진 그 살벌한 붉은 별과는 차원이 다른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따스하고 자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비망록을 품에 꼭 안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사선을 넘은 자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짧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품은 진실의 불꽃은 이제 그 어떤 눈보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를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상으로 살며 단 한순간도 타인의 감시와 불신의 시선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기에 구름 위를 유영하는 이 비행기 안의 공기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달콤하고도 이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 그 속에 담긴 김평일 동지의 비망록은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으로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첩은 이제 제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북한의 최고 실권자 중 한 명이었으니 남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거라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보위상이라는 자리는 남을 감시하는 동시에 나 자신도 가장 치열하고 잔인하게 감시당하는 유리 감옥 같은 곳입니다. 제가 평일 동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누군가는 제 숨소리를 녹음하고 제 미세한 표정 변화를 분석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가 지금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한국 요원들의 눈빛에서 공포가 아닌 인간적인 존중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내 안내방송이 나지막이 들려오자 저는 다시 한번 평일 동지가 남긴 비망록의 첫 페이지를 떨리는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곳엔 동지가 스위스 대사 시절 베른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한 사람의 가냘픈 목숨보다 무겁고 한민족의 거대한 운명보다 거룩하다. 나는 비록 이방인으로 죽어가나 이 진실은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평일 동지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왜 그토록 이 기록에 집착하셨을까요? 이제야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동지에게 이 비망록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억눌린 우리 북녘 인민들이 언젠가 되찾아야 할 인간 존엄의 증명서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찬란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오직 거대한 우상들의 동상에만 조명을 비추던 평양의 밤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밤은 마치 수만 개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평일 동지가 그토록 염원하던 사람이 주인인 세상의 환희처럼 제 가슴 속
어둠을 파고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을 때 제 눈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뜨겁고도 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김평일 동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땅, 그리고 제가 평생을 거짓된 적대감 속에서 부정하며 증오해곤 저의 진짜 조국의 말입니다. 공항의 삼엄한 경비 속에 귀빈실로 안내된 저는 잠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고위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자나 비굴한 망명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선을 넘은 노병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중하게 예우해 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안쪽 솔기를 손톱이 빠지도록 뜯어내어 평일 동지가 맡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와 눈물, 그리고 시베리아의 녹은 눈으로 얼룩진 그 낡은 가죽 비망록을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이 김평일 동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심장처럼 지키려 했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녘 2천만 인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역사입니다. 부디 이것을 전 세계 만천하에 알려 그들의 고통을 단 1초라도 빨리 멈춰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우렁찼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특수장비를 동원해 평일 동지의 기록을 해독하기 시작했을 때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경악이 교차했습니다. 비망록 속에는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 숨겨둔 비밀 자금의 정확한 좌표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민을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참혹한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평일 동지가 죽기 직전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 흘러나올 때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조선의 형제들이여, 나 평일은 비록 이곳 평양의 차가운 초대소에서 죽어가지만 나의 영혼은 진실을 싣고 당신들에게 가겠소. 정은이의 공포 정치는 머지않아 인민의 분노에 무너질 것이오. 그날이 오면 어둠 속에 남겨진 우리 인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동지의 지직거리는 목소리는 서울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제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요원들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김원홍 선생님,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평일 동지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평양의 삼석 초대소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평일 동지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완성하셨고 저는 그 지도를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외신 기자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성껏 마련해준 정갈한 양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 정도로 눈부시게 터져나왔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평일 동지의 분신과도 같은 비망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유언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공화국이라 믿어왔던 그곳이 실제로는 얼마나 잔인한 거짓과 탐욕의 왕국이었는지, 그리고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는지 이제 그 실체를 전 세계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제 첫 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회견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평일 동지가 목격한 김정은 위원장의 조작된 혈통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인민들이 보릿고개에 풀뿌리를 캐먹으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해외에서 호화 요트와 명품 시계를 사들였던 비자금의 출처를 하나하나 문서로 공개했습니다. 비망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기자들의 경악 섞인 탄식과 분노의 술렁임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보위상으로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저질렀던 끔찍한 잘못들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평일 동지를 감시하며 체제에 충직한 부역자로 살았던 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과거를 대중 앞에 털어놓으면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영혼이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우면서도 장엄한 일이라는 것을 평생을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았던 저는 칠순이 넘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평일 동지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만이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요. 저는 오늘 그분의 마지막 유지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역사의 몫이며 이 소리를 듣고 있을 북녘 동포들의 몫입니다. 회견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는 제 등 뒤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박수 소리보다 평양에 남겨진 제 아내와 아이들의 곡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해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리태섭 소장은 지금쯤 미친 듯이 날뛰며 제 가족들을 차가운 감방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하고 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심장이 면도날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일 동지도 자신의 가족과 명예 그리고 안락한 목숨을 모두 포기하고 이 진실을 지키셨음을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족에 대한 사적인 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평일 동지의 거룩한 죽음을 모독하는 일임을 스스로 채찍질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국정원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김평일 동지의 낡은 사진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전에는 감히 올리지 못했던 가장 깊고 낮은 큰절을 올렸습니다. 동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의 진실을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고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목숨 걸고 뿌린 그 진실의 씨앗이 이곳 서울에서 거대한 희망의 숲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평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저는 다시금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평일 동지의 비망록이 그저 종이 위에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 저 멀리 어둠 속에 갇힌 우리 북녘 동포들이 이 빛나는 서울의 밤을 아무런 공포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제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더라도 제가 밝힌 이 진실의 횃불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양의 도살자라 불리던 김원홍은 이제 이곳 서울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김평일의 유지를 목숨 걸고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자 자유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증언자 리용호의 삶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했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평일 동지는 말씀하셨죠. 원홍 동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네. 그 눈물이 모여 거대한 강이 되고 그 강물이 저 가짜들의 성을 허물어뜨릴 것이야. 저는 이제 그 강물의 일부가 되어 흐르려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저는 이제 서울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역사의 증인으로서 두 번째 삶의 첫걸음을 당당히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노병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평일 동지가 꿈꿨던 그날 우리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이 대동강변에서 얼싸안고 춤을 출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품은 자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밤 평일 동지의 비망록을 베개 삼아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의 태양은 오늘보다 더 밝게 우리 민족의 앞날을 비출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봄은 평양의 봄과는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평양의 봄이 국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동원된 군중들의 메마른 함성과 수령을 위해 받쳐진 가식적인 꽃바구니들로 채워진 인공적인 계절이었다면 이곳 서울의 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리마다 자유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 한복판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김평일 동지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그 차갑고 음습했던 삼석 초대소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평일 동지의 비망록을 펼쳐 보였을 때 세상은 경악과 환호로 들끓었지만
정작 제 어깨를 누르는 죄책감과 사명감의 무게는 이전보다 수만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하고도 삼엄한 보호 아래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평일동지가 남긴 비망록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현실의 정책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지는 단순히 정권의 비리만을 폭로하기 위해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낡은 가죽 수첩 속에는 북한의 무너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탄에 빠진 인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민족재건 로드맵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전문가들과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그 수첩 갈피마다 숨겨진 암호화된 수치들을 해석하며 평일 동지가 가졌던 천재적인 해안과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에 다시금 온몸이 떨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일 동지는 생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원홍동무, 통일이라는 것은 감상적인 노래 가사나 정치적인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북의 노동력과 남의 자본이 단순히 결합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북녘 인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립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평일 동지가 생전에 제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그 해안 담긴 말씀들이 비망록 갈피마다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국제인권기구와 전 세계 언론에 평양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알리는 활동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 카메라 앞에 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짜 혈통 신화와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밀 자금 내역을 조목조목 폭로할 때마다 평양방송에서는 저를 향한 광기 어린 비난과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노동신문은 저를 추악한 변절자, 천하의 반역자라 부르며 제 가족들의 신병까지 위협하는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죠. 여러분, 그 살기등등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읽는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마우스를 꽉 쥐고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평양의 어두운 취조실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이 고문을 당하며 울부짖는 환영에 시달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귓가에는 평일 동지가 생전에 제게 주셨던 가혹하고도 숭고한 조언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원홍동무, 자네가 짊어진 이 짐은 자네 가족의 생명보다 수천 배는 더 무거울 수 있네. 하지만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야만 우리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다네. 개인의 슬픔에 매몰되지 말게. 동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민족을 위해 진실을 택하셨고 저는 그 진실을 배달하기 위해 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사지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거대한 비극적 역사 앞에 서야만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하얀 쌀가마니와 형천천색의 싱싱한 과일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녘의 인민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구경조차 하기 힘든 이 흔하고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이곳 남쪽 땅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공기 같은 일상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일 동지는 말씀하셨죠. 원홍동무, 나중에 남조선의 마트 한 바퀴만 돌아봐도 우리 체제가 얼마나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오. 그분의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넘쳐나는 식료품들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을 제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라 차마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서 오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비망록을 펼쳐들었습니다. 수첩 맨 뒷면에는 평일 동지가 스위스 대사 시절 베른의 평화로운 레만 호숫가를 거닐며 쓴 짧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걸린 달빛은 유난히 시리고 인민의 배고픈 숨소리는 땅을 울린다. 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마음만은 만신창이가 된 거지의 마음으로 살리라. 우리 강산에 진실의 등불을 켜는 그날까지. 평일 동지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왕족의 권위와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하셨고 그 길의 끝자락에서 저라는 부족한 사람에게 마지막 바통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보낸 자객들이 제 주위를 끈질기게 맴돌고 있다는 국정원의 첩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2중 3중의 철저한 보안장치가 설치되었고 외출할 때마다 무장한 요원들이 제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2026년 1월 알프스의 그 차가운 눈밭에서 평일 동지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평일 동지의 진실이 사람들에게 잊히고 북녘 땅의 동포들이 영영 그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끔 저를 길에서 알아보고 묻곤 합니다. 보위상까지 지낸 높은 분이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품속에 간직한 평일 동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대답합니다. 진짜 태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짜 태양에 눈이 멀어 어둠 속에서 살던 저에게 평일 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 진실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국제사회의 인사들을 만나 평일 동지의 비망록에 담긴 개혁구상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은닉 자금을 동결시키고 그 자금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일 동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제 주장은 점차 전 세계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고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김평일 비망록을 근거로 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인권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에 견고해 보이던 성벽은 조금씩 타지만 아주 확실하게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싸움의 여정 속에서 저 역시 인간적인 한계와 그리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명절이 되어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서울 시민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타들어갑니다. 아버지, 스위스 가시면 예쁜 초콜릿 꼭 사오세요. 라고 배웅하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마시는 이 자유롭고 달콤한 공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피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겠죠. 평일 동지도 홀로 유럽의 외로운 도시들을 떠돌며 이런 사무치는 고독과 싸우셨을 겁니다. 그분은 비망록 갈피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나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지만 민족에 대한 사랑은 나를 다시 강철처럼 일으켜 세운다. 저는 그 문장을 매일 아침 수만 번 되뇌며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일 동지의 대리인이자 북한 세습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최후의 저격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저는 매일 이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칼을 든 물리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전쟁입니다. 최근에는 평일 동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스위스 유학 시절의 친구들을 서울에서 만나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일 동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일은 늘 조국으로 돌아가 인민들을 해방하고 싶어 했어요. 그가 당신에게 이 비망록을 맡긴 건 당신이 그 꿈을 실현해줄 가장 용기 있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평일 동지의 깊고도 푸른 뜻을 깨달았습니다. 동지는 저에게 자신의 생명과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실패하거나 주저앉으면 평일 동지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 된다는 그 무거운 중압감이 매일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2026년의 찬란한 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평일 동지의 비망록을 품에 꼭 안고 강연장에 섭니다. 제 앞에는 수천 명의 대한민국 청중이 앉아있고 저는 그들에게 평양의 깊은 어둠과 그 어둠을 뚫고 나온 평일 동지의 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 목소리는 비록 노쇠하여 가늘게 갈라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의 힘만큼은 알프스의 수만 년 된 빙하처럼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짧거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평일 동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비망록이
언젠가 평양 김일성 광장에 휘날리는 붉은 깃발을 내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의 꽃을 피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평양 대동강변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평일동지의 묘비 앞에 이 비망록의 완벽한 실현을 보고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유의 땅 서울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제 눈앞에는 더 크고 험난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위원장의 인권범죄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평일동지가 유럽 각지에 숨겨둔 비밀 자금을 환수하여 북한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선을 넘어온 진짜 이유이며 평일동지가 제게 부여한 마지막 역사적 임무입니다. 진실의 상륙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의 거대한 폭풍이 저 평양을 향해 몰아칠 차례입니다.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전진하겠습니다. 제 뒤에는 평일동지의 영혼이, 제 앞에는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기나긴 사선을 넘어 마침내 도착한 대한민국 서울의 봄은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계절보다 눈부시고도 아픈 계절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차디찬 알프스의 눈밭을 구르고 동남아의 눅눅한 습기를 견디며 이곳에 상륙한 지도 이제 여러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가슴 안감에 실로 촘촘히 꿰매어 목숨처럼 숨겨왔던 김평일 동지의 비망록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정밀한 분석을 거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그 낡고 해진 가죽 수첩을 높이 들었을 때 터져나왔던 그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평일동지에게 보내는 세상의 뒤늦은 헌사이자 진실을 향한 경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매일매일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제일 먼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공기를 가슴 깊이 크게 들이마십니다. 평양의 공기가 낡은 석탄가루와 사람들의 억눌린 한숨으로 가득 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면 이곳 서울의 공기는 생동감 넘치는 자유의 향기와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물결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평양에서 보았던 텅 빈 거리와 대비되어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활기찬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대형마트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충격과 전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층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하얀 쌀가마니와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과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읽히는 그 평온하고 당연한 권리 말입니다. 김평일 동지는 생전에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원홍동무 진짜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높이 쏘아 올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식의 내일 아침 밥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네. 그분의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넘쳐나는 쌀가마니 앞에서 평양의 굶주린 이웃들이 떠올라 한참을 서서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죄스러워 차마 손을 뻗지 못하던 저를 국정원 요원들이 따뜻하게 부축해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밤 거실 한편에 소중히 모셔둔 김평일 동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대화를 나눕니다. 동지,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꿈꾸던 세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합니다. 동지는 비망록 마지막 장에 당신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자유를 찾은 자의 첫 번째 의무는 아직 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문신처럼 새겼습니다. 제가 이곳 서울에서 누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 뒤에는 여전히 차가운 요덕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수천만 북녘 동포들의 피눈물이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보위상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남은 생이 남아 편안하게 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그 과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권의 칼이 되어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칼날에 쓰러져간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과 평일 동지의 그 비극적이고도 고독했던 마지막 순간을 말입니다. 김평일 동지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권력의 시녀이자 부역자로 살며 지은 그 깊은 죄를 이제는 진실의 증언자가 되어 조금이라도 씻어내라는 엄중한 역사의 명령이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저에게 허락된 이 자유로운 시간은 온전히 평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고 북녘의 진실을 알리는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낡은 펜을 듭니다. 전 세계 인권기구에 보낼 상세보고서를 작성하고 북한 내부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을 양심이 있는 간부들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를 정성껏 다듬습니다. 평일 동지가 비망록에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히 기록해둔 비자금 세탁 경로와 핵무기 개발의 참혹한 실태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증거들이 유엔 회의장에서 낭독될 때마다 저는 평양의 견고한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저에게는 구원의 종소리이자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은 저들에게는 몰락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평일 동지가 그토록 아끼고 그리워했던 스위스 유학 시절의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일 동지의 비극적인 부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 눈물로 얼룩진 답장을 보내왔더군요. 평일은 생전에 자신을 길 잃은 작은 등대라고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건넨 그 낡은 수첩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북한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있군요. 그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평일 동지는 비록 차가운 타국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셨지만 그분이 평생을 바쳐 뿌린 진실의 씨앗은 이제 이곳 자유의 땅 서울에서 거대한 희망의 숲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동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전 세계의 양심들이 이제 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높고 두꺼운 철의 장벽을 쌓아 올릴지라도 진실의 파도는 결국 그 성벽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릴 것입니다. 평일 동지의 비망록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혹은 풍선에 실려 북한 주민들의 가슴 속으로 하나둘 전달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멈출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되어 평양의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알프스의 설산을 넘고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가로지른 진짜 이유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진실은 물처럼 스며들어 결국은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목표는 단 하나뿐입니다. 통일된 조국의 하늘 아래서 평양 대동강변을 다시 한번 걷는 것입니다. 그때 제 손에는 더 이상 낡고해진 비망록 대신 김평일 동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민족 공동 번영의 청사진이 들려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양의 어느 지하실이나 수용소에 갇혀있을 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야, 아들아, 딸아, 이 못난 아비를 원망하고 또 원망해라. 하지만 너희의 고통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아비는 이곳 서울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실의 나팔을 불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이해해주길 바란다. 조금만 더 버텨주렴. 아버지가 곧 데리러 가겠다. 오늘 제 길고도 비참했던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평생을 잘못된 신념과 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던 늙은 죄인이 김평일 동지라는 위대한 인격자를 만나 비로소 인간다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가혹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평일 동지의 진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억눌린 채 신음하는 저 북녘 동포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통일의 봄은 기적처럼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도 평일 동지의 사진 앞에 서서 소주 한 잔을 올리며 다짐합니다. 동지여, 당신이 고독하게 부르다 멈춘 그 해방의 노래를
제가 이곳 서울에서 마지막 소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이 나라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 가슴 안쪽에는 여전히 비망록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죽 수첩이 아니라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양심의 가책이자 희망의 증표입니다. 또한 제가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멀리 임진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제 주름진 뺨을 스칩니다. 그 바람 속에 평양에 있는 내 가족들의 숨결과 북녘 땅 이름 없는 무덤들의 잠든 억울한 영혼들의 통곡이 섞여 있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약하게 울지 않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실의 등불이 있고 제 앞길에는 5천만 민족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갈 찬란한 미래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무자비한 도살자였던 김원홍은 이제 이곳 서울에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유를 노래하는 역사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김평일 동지의 영원한 길동무로서 남은 생의 매 순간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저 살벌한 붉은 깃발 대신 자랑스러운 한반도기가 높이 휘날리고 굶주리던 모든 인민이 이 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으며 자유의 만세를 목 놓아 부를 그 경이로운 아침을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평일 동지의 차가운 묘소 앞에 비망록의 마지막 장을 경건히 바치며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동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2026년 1월 목숨을 걸고 알프스를 넘었던 한 노병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소망은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더 큰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고향을 잃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기록을 읽는 모든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북녘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 저 두꺼운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늙고 지쳤지만 통일의 그날까지 이 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원홍 전 보위상의 처절한 고백과 김평일 동지의 마지막 진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족의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낸 이 비망록의 기록이 우리 가슴 속에 잊혀가던 통일의 희망을 다시금 깨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북녘의 어둠을 밝히는 큰 횃불이 되고 고향을 잃은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